내가 일군 밭인데 왜 내 것이 아니지? 문화센터 전시실 한가운데 53살 박도연은 자신이 만든 작품 앞에 서 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나무 탁자를 쓰다듬으며 그는 1년 전 두만강을 건너던 그날 밤을 떠올렸어요.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 숨이 멎을 듯한 공포, 그리고 저 멀리 보였던 희미한 불빛. 그날 도연은 평생 호미 하나로 일궈온 모든 것을 버리고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놓인 이 작품들은 그 어떤 밭보다 소중했어요. 벽에 걸린 민둥산 그림이 도연을 바라보고 강아지 집 위에 하얀 강아지가 미소 짓고 있었죠. 관람객들의 발소리가 전시실에 울려 퍼지고 누군가 도연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북한의 황폐한 밭에서, 산불의 악몽에서, 작은 생명의 죽음에서 어떻게 이 찬란한 순간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도연의 이야기는 1년 전 그날 새벽 감자가 모두 사라진 텅 빈 밭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5시 함경북도 협동농장의 밭에 도연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52살의 그는 평생을 호미와 괭이만 들고 살아온 농민이었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허리는 오랜 세월 구부정하게 일한 탓에 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자신의 밭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죠. 어제까지만 해도 파랗게 자라던 감자 싹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밤새 누군가 밭을 쓸어간 것이었어요. 또 도연은 무릎을 꿇고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검은 흙이 흘러내렸죠. 그는 이 흙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나와 김을 메고 비가 올까봐 하늘을 보며 걱정하고 서리가 내릴까봐 밤에도 나와 확인했던 밭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수확철이 되면 군인들이 와서 먼저 가져가고 간부들이 몰래 빼돌리고 결국 도연의 손에는 썩은 감자 몇 개만 남았죠. 도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깊은 무력감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었지만 저 멀리 산 너머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죠. 내가 일군 밭인데 왜 내 것이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도연은 천천히 일어서서 빈 밭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언젠가 내 이름으로 된 밭 하나만 있으면. 그날 오후 도연은 마을 방송을 통해 긴급 소집 명령을 받았습니다. 북쪽 산에서 큰 산불이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든 주민이 즉시 산으로 올라가 불을 막아야 한다는 지시였죠. 도연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르고 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줄지어 올라갔지만 소방 장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삽과 괭이 그리고 헝겊 몇 장이 전부였죠. 도연은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저 위에서는 이미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어요. 불은 생각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바람을 타고 빠르게 번지는 불길 앞에서 사람들은 맨손으로 흙을 퍼 날랐습니다. 도연도 삽으로 흙을 떠서 불에 던졌지만 소용없었어요. 불은 점점 더 크게 타올랐고 연기에 눈물이 흐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물 좀 더 가져와. 누군가 소리쳤지만 물통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도연 옆에서 일하던 성우가 불길에 너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순간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고
불길이 성호를 덮쳤어요. 으악! 성호의 비명이 산을 울렸습니다. 도연은 달려가 성호를 불길에서 끌어냈습니다. 성호의 팔과 얼굴에는 심한 화상이 생겨 있었어요. 피부가 붉게 부어올랐고 성호는 고통에 몸부림쳤죠. 하지만 구급차도 없었고 병원도 멀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성호를 들것에 실어 산을 내려갔지만 도연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했어요. 불을 끄는 일을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밤이 되어서야 불은 겨우 잡혔습니다. 도연은 온몸이 그 으름으로 시커멓게 된 채 산을 내려왔어요. 손은 물집투성이었고 목구멍은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따갑고 아팠죠. 마을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성호의 비명소리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도연의 머릿속에서 질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감자를 빼앗기고 저녁에는 산불에 내몰려 동료가 다치는 것을 보았어요. 체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희생만 강요했습니다.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강둑으로 향했습니다. 두만강이 어둠 속에서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강둑에 앉아 건너편을 바라보았어요. 저 너머 어딘가에는 다른 세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죠. 사람들이 빵을 배불리 먹고 밤에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곳이라고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 도연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 이대로 있다가는 성호처럼 다치거나 굶어 죽을 거라는 것을요. 며칠 후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보름달이 뜨지 않는 캄캄한 밤을 기다렸어요. 11월 중순, 강물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도연은 검은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마른 옥수수 한 주먹이 전부였죠. 새벽 2시, 도연은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사방은 고요했고 별빛만이 희미하게 빛났어요. 도연은 천천히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얼음이 살짝 얼어 있었지만 완전하지 않았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쩍!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돌아가면 다시 빈밭과 산불과 빼앗김만 남을 뿐이었으니까요. 도연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강을 건넜습니다. 얼음물이 신발 속으로 스며들었고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죠. 저 멀리 건너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도연은 이를 악물고 걸었습니다. 얼음이 또 갈라지는 소리가 났지만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어요. 공포보다 더 큰 것이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었죠. 마침내 도연은 강 건너편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축축한 흙이 신발 밑에서 느껴졌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그 흙을 만졌습니다. 북한의 흙과 똑같이 검고 차가웠지만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건너온 강 너머로 어둠만이 깔려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죠. 도연은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처음 보는 빛이었어요. 밝고 따뜻해 보이는 그 빛을 향해 도연은 첫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처음으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희망이라는 이름의 불씨였습니다. 도연이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은은하게 빛났고 어디선가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죠. 도연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나셨습니까?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북에서 양복 입은 사람들은 대부분 신문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긴장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을 도우러 온 사람입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침대에는 부드러운 이불이 덮여 있었고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죠. 시계 바늘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대답했어요. 인천공항 근처입니다. 당신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넘어온 것이었어요.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지나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어요. 남자는 도연에게 따뜻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을 받아들었어요. 컵은 깨끗했고 물은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물을 마시자 남자가 말했죠. 지금부터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진행할 겁니다. 그날 하루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여러 방을 돌아다니며 질문에 답해야 했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어디서 살았는지, 왜 북한을 떠났는지. 도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따뜻한 밥과 반찬이 나왔어요. 김치, 된장찌개, 고등어 한 토막까지. 도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신문 받는 사람에게 이런 음식을 준다니요. 많이 드십시오. 오랜 여행으로 지치셨을 겁니다. 여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것이 함정은 아닐까,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밥알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씹혔습니다. 따뜻했고 윤기가 흘렀어요. 된장찌개는 구수했고 김치는 아삭했습니다. 도연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죠. 스스로도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오후가 되자 도연은 다른 건물로 안내받았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넓은 도로에 차들이 빠르게 달렸고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사람들은 횡단보도를 질서 있게 건넜죠. 이 많은 차들이 다 개인차입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전하던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북에서는 차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고위 간부나 군인들만 차를 탈 수 있었죠. 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차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새 거처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궁전처럼 느껴졌어요. 깨끗한 침대와 책상,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죠. 여기서 당분간 지내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십시오. 직원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도연은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글씨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었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도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달력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책과 펜이 놓여 있었어요. 도연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침대가 푹신했죠. 도연은 손으로 이불을 쓰다듬었습니다. 여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구나. 도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북에서는 한 번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의심받고 감시당하고 빼앗기기만 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도연을 존중했고 필요한 것을 물어봤고 따뜻한 밥을 주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건물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거리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빛났어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의 웃음소리도 희미하게 들렸죠. 도연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아직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북한의 허름한 집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어요. 북에서는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야 했으니까요. 도연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주황빛 햇살이 건물들을 비쳤습니다. 도연은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작은 공원이 있었어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벤치가 놓여 있었죠. 도연은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노인이 벤치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어 도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죠. 아,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인가 보네요. 네, 어제 왔습니다. 노인은 도연에게 옆자리에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노인이 말했죠. 적응하기 힘들죠? 처음엔 다들 그래요. 선생님도 그쪽에서 오셨습니까?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전에 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모든 게 낯설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지 이해할 수 없었죠. 도연은 노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았으니까요. 노인이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 여기는 정말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곳이라는 걸요. 도연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편안해 보였어요. 눈빛도 북에서 보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죠. 저는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런 곳이 정말 있다는 것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노인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받아들이세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 순간 도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안도감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여기서는 사람으로 대접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깊은 안도감이었죠.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도연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낯설었지만 동시에 희망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죠. 고맙습니다.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이 순간, 이 장소, 이 모든 것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경상북도 작은 농촌 마을로 내려왔어요. 정부에서 소개해준 일자리가 있었죠. 농사일이었습니다. 도연은 안도했어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 자신 있었죠. 첫날 아침 도연은 일터로 향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있는 넓은 밭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밭 한가운데 하얀 비닐하우스가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위로 이상한 기계가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저게 뭡니까? 도연이 옆에 서 있던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75살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어요. 최만석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죠. 드론이라고 합니다. 농약을 뿌리는 기계예요. 만석의 대답에 도연은 입을 벌렸습니다. 기계가 하늘을 날면서 농약을 뿌린다니요. 도연은 북에서 등에 무거운 통을 지고 밭을 돌아다니며 손으로 농약을 뿌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고 농약 냄새에 머리가 아팠죠. 만석이 도연을 비닐하우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고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온도랑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저 기계가 다 알아서 해요. 만석이 벽에 붙은 작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숫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온도 24도, 습도 65%. 도연은 화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이 안 해도 됩니까? 확인만 하면 됩니다. 기계가 알아서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북에서는 매일 밭에 나가 흙을 만져보고 하늘을 보고 직접 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기계가 다 한다니요. 여긴 농사도 머리로 짓는 세상이군요. 도연이 중얼거렸습니다. 만석이 빙긋 웃었어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다 그래요. 손만 쓰는 게 아니라 머리도 써야죠. 그날부터 도연은 새로운 방식으로 농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드론 조종법, 온도 조절 방법, 자동 급수 시스템.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어요. 도연은 밤마다 머리를 싸매고 공부했습니다. 1개월쯤 지났을 때 마을에서 김장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연도 초대받았어요. 마을회관 앞 넓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배추를 다듬고 아저씨들이 양념을 만들었죠. 도연은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누군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 씨, 여기 와서 좀 도와주세요.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이장이 배추 한 포기를 건넸습니다. 이거 좀 씻어주세요. 도연은 배추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고 잎이 싱싱했어요. 도연은 물통에 배추를 담그고 조심스럽게 씻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었어요. 처음 해보나 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배추 뿌리 부분을 어떻게 씻는지 보여줬습니다. 도연은 따라했어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잘하네요. 금방 배우는구만.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북에서는 일을 못한다고 늘 구박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칭찬해줬습니다. 도연은 더 열심히 배추를 씻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큰 상이 차려졌습니다.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과일까지. 도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었죠. 많이 드세요. 오늘은 마을 잔치날이니까요. 이장이 도연의 앞에 고기를 올려줬습니다. 도연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어요. 이 음식들을 정말 다 먹어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대가를 요구하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음식을 권했어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고기를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했죠. 식사가 끝나고 김장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연은 사람들 사이에서 일했어요. 누군가 실수로 양념을 쏟자 모두가 웃었습니다.
화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같이 닦아주고 다시 시작했죠. 해가 질 무렵 김장이 끝났습니다. 커다란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이장이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만든 김치는 마을 어르신들과 혼자 사시는 분들께 나눠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함께 만든 김치를 나눠준다니요.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든 것은 무조건 빼앗겼고 나누는 것은 금지되었죠. 만석이 도연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놀랍죠? 여기서는 이게 당연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만석이 김치통을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니까요. 혼자서는 못 살아요. 같이 살아야죠. 도연은 만석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같이 살아야 한다. 북에서는 모두가 혼자였어요. 서로 의심하고 감시하고 고발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작은 김치통을 하나 받았습니다. 자신의 몫이라고 했어요. 도연은 김치통을 가슴에 안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김치통을 내려다보았어요. 이게 내 거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것이 생긴 거였어요. 빼앗기지 않고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것. 도연은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빨간 김치가 가득 차 있었어요. 도연은 젓가락으로 김치를 하나 집었습니다. 입에 넣자 아삭한 소리가 났어요. 매콤하고 시원했죠. 도연은 천천히 씹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낮에 본 드론,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들, 함께 나누는 사람들. 모든 것이 북에서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북에서는 기계는 적이었어요.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라고 배웠죠. 나눔은 약함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빼앗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게 반대였습니다. 도연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어요. 밖에는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멀리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굳은 살투성이 손이었죠. 이 손으로 평생 호미를 쥐고 살았습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풀을 뽑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계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보고 숫자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창문을 닫고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이 아는 방식을 고집해야 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곳에서 살아남으려면 배워야 한다는 것.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드론이 날아다닐 것이고, 기계가 물을 줄 것이고, 사람들은 웃으며 나눌 것입니다. 도연은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어느 토요일 오후 도연은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마을에서 버스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였어요.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의 목소리, 과일 사는 손님들의 웃음소리, 떡볶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도연은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여전히 이 많은 물건들이 신기했어요. 싱싱한 야채들, 팔팔한 생선들, 각종 반찬들. 북에서는 장마당에 나와도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없었죠. 감자 한 봉지 주세요. 도연이 야채 가게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감자를 골라 봉지에 담았어요.
5,000원입니다. 도연은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북에서는 돈이 있어도 살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었어요. 도연은 감자 봉지를 받아들고 계속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자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뛰어갔어요. 한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70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죠. 옆에 있던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119에 전화 좀 해주세요. 즉시 여러 사람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한 남자가 전화를 걸며 말했어요. 네, 시장 입구 쪽입니다.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다른 사람은 할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의 머리 밑에 받쳐줬어요. 도연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북에서였다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남의 일에 관여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모두가 달려와 도왔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가 시장 입구로 들어왔어요. 빨간 불이 빙글빙글 돌았고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구급차 문이 열리고 응급구조사 2명이 뛰어내렸어요. 환자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맥박을 재던 남자가 대답했어요. 의식은 없고 맥박은 약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들것을 가져왔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할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기고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10분도 안 걸렸죠. 구급차가 사라지자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도연에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돌려 아주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저 할아버지는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빨리 병원에 가면 괜찮을 겁니다. 아주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북에서 도연은 사람이 쓰러져도 구급차가 오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은 멀었고 약도 없었고 대부분 그냥 죽어갔죠. 도연은 비틀거리며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방금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달려와 돕는 모습, 구급차가 오는 모습, 응급구조사가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 이 나라는 사람을 살리려고 움직이는구나. 도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기쁨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도연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 순간 도연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북한에는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쓰러지면 그냥 죽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CCTV가 거리를 지켰고 119가 달려왔고 사람들이 서로를 도왔죠.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직 떨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어요. 시장을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도연은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었고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이 초록불을 기다렸고 노인이 천천히 건너자 차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렸죠.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이제야 이해했어요. 이 사회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이었죠. 버스가 왔습니다. 도연은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어요. 이 손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돌아갈 곳은 이제 없었어요.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바로 살아야 할 곳이었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곳에서 잘 살겠다고, 이 사회의 일원이 되겠다고요.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도연은 이제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드론도 능숙하게 조종했고 온도 조절 시스템도 잘 다뤘죠. 만석은 도연을 칭찬했습니다. 이제 제법 농부 같네요. 도연은 그 말이 기뻤습니다. 자신도 이곳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어요. 어느 날 도연은 작은 일을 맡았습니다. 마을 이장의 부탁이었어요. 이장의 딸이 키우는 강아지를 위한 집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죠. 나무로 뭔가 만들 줄 아신다고 들었어요. 이장이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북에서 선전 그림 작업조에 있을 때 목공일도 조금 배웠었죠. 도연은 나무를 구해 강아지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못을 박고 사포로 매끄럽게 다듬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일이라 손이 서툴렀지만 즐거웠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마을에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마을 방송에서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인근 산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대피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의 손에서 망치가 떨어졌습니다. 산불.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북한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성호의 비명소리, 시커먼 연기, 타는 냄새. 도연은 몸이 굳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도연 씨, 괜찮습니까? 만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고개만 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는 소방차와 헬기가 있습니다. 곧 끌 겁니다. 만석의 말대로 곧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커다란 헬기가 물통을 달고 산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소방차들도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갔죠. 도연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불길은 보이지 않았어요. 북에서 본 산불과는 달랐습니다. 여기서는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2시간쯤 지나자 방송이 다시 나왔습니다. 산불이 진화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여전히 떨리는 손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이장이 도연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도연 씨,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딸 강아지가 산불 때문에 놀라서 도망갔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장이 계속 말했어요. 지금 동물병원에 있는데 상태가 안 좋대요. 강아지 집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죠. 이장이 돌아간 뒤 도연은 만들던 강아지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도연은 강아지 집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었어요. 매끄럽게 다듬은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죠.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산불이 났을 때 자신은 얼어붙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과거의 기억에 갇혀 움직이지 못했죠. 그 사이 작은 생명이 다쳤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나무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더 강했다면, 과거에서 벗어났다면 뭔가 도울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밤이 깊어갔지만 도연은 강아지 집 앞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만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불을 보고 얼어붙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신이 한심했죠. 넷째 날 아침,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이 더 어두웠어요. 도연은 이장의 표정만 보고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딸이 많이 울었어요. 5살밖에 안 됐는데 처음 겪는 이별이라. 이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강아지 집을 완성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필요 없는데. 아닙니다. 꼭 만들고 싶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장은 도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도연은 강아지 집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만들었어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작은 추모비처럼요. 도연은 나무를 더 정성스럽게 다듬었습니다. 사포로 수없이 문질러 표면을 매끄럽게 했어요. 지붕에는 작은 하트 모양을 새겼고 입구에는 꽃무늬를 그려 넣었습니다. 북에서 선전 그림을 그리던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연의 손은 정확했고 붓질은 섬세했어요. 하얀 강아지가 풀밭에서 뛰노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도연은 거의 잠을 자지 않고 작업했어요. 손에는 물집이 생겼고 눈은 충혈되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완성된 강아지 집은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을 받으면 나무결이 반짝였고 그림 속 강아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도연은 강아지 집 앞에 작은 글씨를 새겼습니다. 2번째 기회. 도연은 그 글씨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북한에서 탈출해 2번째 기회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 작은 생명은 2번째 기회를 얻지 못했죠. 도연은 강아지 집을 이장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장과 그의 딸이 나와 강아지 집을 보았어요. 어린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예쁘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아지 집을 손으로 쓰다듬으며 그림 속 강아지를 바라보았어요. 이제 하늘에서 이 집에서 살 거야. 딸이 중얼거렸습니다. 이장이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이장의 딸이 강아지 집을 안고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무덤이 있었어요. 도연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가슴속 무게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하얀 강아지가 풀밭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어요. 강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도연은 꿈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언젠가는 과거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2개월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농사일을 계속하면서도 틈틈이 나무를 다듬었어요. 강아지 집을 만들면서 잊고 있던 것을 깨달았죠. 자신에게는 손재주가 있다는 것을요. 어느 토요일 도연은 마을 문화센터에 들렀습니다. 만석이 함께 가자고 했어요. 문화센터에서는 주민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전시된 그림들을 천천히 보았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추상화. 모두 자유롭게 그린 그림들이었어요.
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에서는 오직 당을 찬양하는 그림만 그려야 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습니까? 뒤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돌아보니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깔끔한 안경을 쓰고 있었죠. 저는 윤지훈이라고 합니다. 이 문화센터 관장이에요. 아, 안녕하십니까. 박도연입니다. 지훈이 도연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페인트 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그림을 그리십니까? 도연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뒤로 숨겼어요. 아닙니다. 그냥 나무에 그림을 좀. 나무에요? 흥미롭네요. 작품을 볼 수 있을까요? 도연은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도연 씨가 만든 강아지 집이 정말 예술품입니다. 한번 보셔야 해요. 일주일 후 지훈이 도연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그동안 만든 몇 가지 작품을 조심스럽게 보여줬어요. 강아지 집, 작은 탁자, 나무 액자에 그린 풍경화. 지훈은 한참 동안 작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손으로 나무 표면을 쓰다듬고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섬세함은 오랜 훈련 없이는 불가능한데요. 북에서 선전 그림 작업조에 있었습니다. 도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 작품들은 선전 그림과는 다릅니다. 여기엔 당신만의 감정이 담겨 있어요. 지훈이 강아지 집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목공예품이 아닙니다. 슬픔과 위로, 그리고 희망이 담긴 작품이에요. 도연은 지훈의 말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그렇게 봐주는 사람이 있다니요. 도연 씨, 제안이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시회요? 네. 당신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준비 기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도연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 앞에 내놓는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죠. 해보겠습니다. 도연의 입에서 대답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어요. 하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은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작업실에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북한의 민둥산과 남한의 푸른 숲을 대비한 그림, 두만강을 건너는 모습을 새긴 나무판, 그리고 강아지 집. 3개월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12점의 작품을 완성했어요. 손에는 물집이 생기고 터지기를 반복했지만 도연은 행복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다시 피는 밭으로 정했습니다. 도연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어요. 황폐했던 북한의 밭에서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다시 뿌리내리는 자신의 이야기였죠. 전시회 전날 밤 도연은 작품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북에서는 당을 위한 그림만 그렸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위한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강아지 집 앞에 새긴 글씨를 다시 읽었습니다. 2번째 기회. 이제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신도 2번째 기회를 제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일이 밝았습니다. 도연은 새벽부터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생전 처음 입어보는 정장이었죠. 문화센터에 도착하자 지훈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전시실 벽에는 도연의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조명을 받은 작품들은 생각보다 빛났습니다. 긴장되시죠? 괜찮습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지훈이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도연은 전시실을 천천히 걸었어요. 왼쪽 벽에는 북한의 민둥산을 그린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 벽에는
나만의 울창한 숲 가림이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강아지 집과 도연이 새로 만든 목공 탁자가 놓여 있었어요. 탁자 표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도연의 박. 도연은 탁자를 쓰다듬었습니다. 매끄러운 나무 표면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초반에 꿈꿨던 내 이름으로 된 밭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었죠. 실제 땅은 아니었지만 이것은 도연만의 작품이었고 도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이장과 그의 딸, 만석, 그리고 낯선 사람들도 왔어요. 도연은 구석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장의 딸이 강아지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그림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도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이신가요? 작품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특히 이 두 그림의 대비가. 여성이 북한과 남한의 산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생각하게 만드네요.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메모를 했어요. 지훈이 도연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해질 무렵 전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작품들을 바라보았어요. 지난 1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두만강의 차가운 물, 인천공항의 따뜻한 불빛, 시장에서 쓰러진 노인, 산불의 공포, 강아지의 죽음. 모든 것이 이 작품들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이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옆에 조용히 서서 함께 작품을 바라보았어요. 여긴 농사도 머리로 짓는 세상이라고 제가 말했죠? 기억합니다. 이제 당신은 손과 머리와 마음으로 새로운 밭을 일구고 있습니다. 만석의 말에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작품들은 도연의 새로운 밭이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마을 근처 주말 농장을 분양받았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도연의 이름으로 된 진짜 밭이었어요. 도연은 무릎을 꿇고 흙을 만졌습니다. 검은 흙이 손에 묻었습니다. 북한에서 만졌던 흙과 같았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 이 흙에서 나는 것은 도연의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호미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빛을 받으며 자랄 새싹을 상상했어요. 동시에 작업실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죠. 도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 순간, 이 장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었어요. 빼앗기지 않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이었습니다. 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새로운 밭에서 새로운 삶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